중앙대학교에서 경제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대공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사실 대공황 얘기 좀 다른 것도 나오는데 대공황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준비했었던 자료보다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자료에 있는 대공황 거를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자, 우리가 알다시피 1929년 10월 24일에 미국에서 주가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26년을 100으로 봤을 때 29년에는 200이 넘었는데 32년에 40 이하로 저렇게 뉴욕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질 GDP가 32년, 33년에 최악으로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공황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실업률이 높습니다. 지금 뭐 한국 경제 어렵다 그러고 실업률 높다 해도 공식 실업률은 한 5, 6%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공식 실업률이 25%였으니까 어마어마한 높은 실업률이었죠. 그런데 이 대공황에 대해서 미국 경제사학자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토론을 했습니다. 경제사학자들 사이에 가장 큰 토론이 영국의 산업혁명하고 미국의 대공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제 논문들이 발표돼서 토론되면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토론이 안 끝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 중에서 학자들 사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아직도 교과서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될 정도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는 좀 늦게 가요. 학자들은 앞에 나가서 막 토론을 하니까.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 학자들의 논쟁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것, 이거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고 이 표지에 있는 인물이 대표 집필자가 이름이 참 독특하죠. 프라이스 피시백이에요. 물고기 등 가격. 이 사람이 바로 제 지도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대공황에 대해서 집필을 했어요. 이제 저희 경제사학교에서 초청해서 한국에 와서 대공황에 대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들은 얘기를 제가 공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발표자들께서 다 발표를 해주신 부분은 상당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가격 폭락이 원인이다 얘기하는데 사실 이 정도 폭락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원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박현 박사님께서 얘기를 잘 해주셨죠. 사실 많은 이제 막스주의자들이나 좌파학자들이 대공황의 원인은 시장의 실패다,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늘날 경제사학회, 미국 경제사학회의 결론은 물론 시장 실패 부분도 일부 있지만 상당 부분이 정부 실패였다. 이게 더 핵심적인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희석 박사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시장 실패가 아니고 주가 폭락 때문이고 케인즈 정책을 도입해서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대부분 다 아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결론입니다. 그리고 후보 정부가 이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뭔가를 했다 그랬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 후보 정부의 정부 실패 상당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역 정책이죠. 홀리와 스무트라고 하는 두 사람의 상원 의원이 대공황이 발생하자마자 1930년에 새로운 관세법을 제안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관세를 올리자는 것이죠. 그랬지만 이걸 한 결과 수많은 나라들부터 보복 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5개국으로부터 보복 관세를 받아서 세계 무역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이 급감했고 이것이 미국의 대공황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큰 잘못은 조세 정책을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어려워지면 세금을 잔뜩 올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세금 올리면 경기가 위축되죠 오히려. 그래서 세금을 잔뜩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세 정책도 분명한 실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무엇보다 큰 실패가 임금 정책의 실패입니다. 뭐냐면
이 대기업들한테 임금을 못 낮추게 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는 소득주도 정책하고 좀 비슷하죠. 임금 낮추면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안 된다라는 이유로 후보 정부가 임금을 못 낮추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떨어졌는데 임금을 못 낮추니까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해고를 하든가 망하든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죠. 그래서 저렇게 전대미문의 높은 실업률을 미국이 경험했던 겁니다. 임금을 못 낮추니까 실질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1929년을 100이라고 봤을 때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네 나라의 실질 임금입니다. 실질 임금이라는 것은 명목 임금에다가 물가로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면 명목 임금은 가만히 있고 물가가 떨어지면 실질 임금은 올라갑니다. 거꾸로. 그래서 미국의 추세를 보면 대공황 기간 동안 37년까지 전반적으로 실질 임금은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명백하게 정부 실패라는 겁니다.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정부가 특히 후보형 정부가 그리고 그 이후에 루스벨트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잘못 개입해서 저렇게 실책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이 대공황의 가장 핵심은 이제 금융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이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이제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서로 수많은 논란 끝에 보정된 것도 있지만 오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동의를 합니다. 사실 그 정도와 영향의 크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론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죠. 이번 벤 버넌키가 그렇게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겠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 프리드만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연방준비은행이 이 대공황 위기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1929년 주식 폭락은 있었지만 금융위기는 30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왜 이때 금융위기가 왔었느냐? 그 이유는 연방준비은행이 은행으로서 일반 은행들이 뱅크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화폐 공급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행들이 도산을 하고요. 수많은 은행들이 도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연방준비은행이 일반 은행들한테 내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해준 것이죠. 그 왜 안 했을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은 은행을 보호할 것이냐 금본위 제도를 보호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돈을 찍어내서 은행들을 보호해주면 금본위 제도가 무너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을 처음에 돕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은행이 도산을 하게 되고 은행 금융 공황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훈 때문에 사실 최근에 연방준비은행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수많은 돈을 뿌렸던 겁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입니다. 회복에 대해서 루즈벨트, 프랭클린 D. 루즈벨트죠. 루즈벨트는 1933년 취임하자마자 뱅크 할러데이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은행에 찾아가서 자기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뱅크 할러데이 일주일간 실시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금본위 제도로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큰 엄청난 규모의 계획이 있으면 불안하니까 은행으로 달려가서 자기 예금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못 빼게 막아놓고 관리 통화 제도로 이행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라디오 강화를 합니다. 그 라디오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안심해라. 미국은 틀림없이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100일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법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법안을 만들었냐면 이렇게 알파벳 중에서 아무거나 3개 꺼내서 나열하면 이때 나온 법안의 준말이 된대요. 그렇게 할 정도로 수많은 법안을 쏟아내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이 정책이 케인지안 이코노믹스고 그래서 케인지안 정책을 수립을 해서 미국을 대공황으로부터 구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아까 이제 두 분의 발표자께서 하셨죠. 근데 그것이 맞다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케인지안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뭐 총유수요 확대 정책이냐 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지만 기본적으로 유수요 확대를 하더라도 케인즈 얘기는 적자 재정을 편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세금 거두지 말고 정부 쓰라는 겁니다. 론을 해가지고 공채를 발행하든지 론을 해가지고 쓰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축 효과가 일어나지 않죠. 구축 효과라는 것은 정부가 쓰면 대신 민간 부문이 위축되는 현상. 그런 게 구축 효과인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아무튼 그 정부가 쓰되 그거를 세금 걷어 쓰지 말고 공채를 발행해서 써라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럼 루즈벨트 행정부가 케인즈의 권고를 따랐냐?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정부 지출은 늘렸어요. 그 전보다 확실히 많이 늘렸어요.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금을 많이 늘려서 썼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가지 소스로부터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케인즈가 12월 30일자에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왜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래서 여기 글씨 읽어보시면요. 정부 지출을 하되 나는 세금 걷어서라는 것을 안 했다. 트랜스퍼 통해서 하라 그랬지 세금 걷어서 하는 말 안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그래프를 잘 보시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빨간 게 이 경기 침체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내드렸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929년을 0으로 봤을 때 1933년에 최악으로 떨어졌을 때 실질 GDP가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회복되어가는 과정, 37년경에 회복됐다가 약간 마이너한 침체가 왔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선으로 표시한 게 가버먼트 스펜딩입니다. 정부 지출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점선으로 표시된 게 정부가 이제 쓴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많이 쓴 건 사실이에요. 과거보다 확실히 지출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고 이걸 케인지안 이코노믹스를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그 실선으로 표시된 게 이게 government deficit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적자죠. 정부 적자는 보시다시피 약간 적자 폭이 있긴 있지만 거의 균형 재정을 가고 있습니다. 저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정부 지출을 늘린 만큼 세금을 걷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균형 재정을 거의 한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가 한 걸 보니까 내 말을 안 따른다. 그래서 제발 좀 내 말 좀 따라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대공황에 대한 이제 얘기의 핵심은 시장 실패 요인도 약간 있었지만 정부 실패 요인이 상당히 크고 정부의 개입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고 뉴딜 정책은 케인즈 정책이 아니다. 뉴딜 정책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잡동산이다, 짬뽕이다, 이것저것 5개 있다. 그러니까 어떤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 같이 어떤 철학의 입각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취한 게 아니고 그냥 좋다는 정책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 두 분 중에 한 분이 얘기하셨는데 농가 소득을 보존해준다고 농산물을 지지해주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는 좋았지만 도시민들한테는 농산물 물가가 안 떨어지니까 피해를 본 거죠. 또 임금 보존을 해준다고 임금을 못 낮추게 하니까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안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철학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계층별로 아무거나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 경제사학자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때문에 미국 경제가 회복됐다고 하는 건 잘못된 인식이다. 그러면 뭐냐? 뭐 때문에 회복됐냐? 사실 33년부터 경제가 회복됐잖아요. 그래프를 보시면. 또 뭐 때문에 회복됐느냐? 요새 제일 큰 이제 학자들 일치된 거는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크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좀 4년째 내리막길을 갔다가 이제 불황의 끝이 왔을 것 같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회복된 것이지. 절대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경제 정책적으로 효과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처럼 케인지안 이코노믹스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요 그래프 하나만 설명하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큰 정부를 왜 싫어하냐면, 왜 싫어한다기보다 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냐면, 큰 정부를 하게 되면 그 투자된 정부 지출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에 남용된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미국 경제사학자들이 뉴딜 정책 기간의 정부 지출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독특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축은 뭐냐면 경기 침체의 정도를 얘기해 주는데, 여기 보면 0.435, 0.774 이렇게 돼 있죠. 이 미국 사람들 앞에 0을 안 씁니다. 그래서 0.774, 0.435 이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테일 세일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소매 물가인데 1933년과 29년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29년도면 대공황이 시작되는 시점이고요. 34년은 제일 최악이었을 때 시점이 최악의 시점. 아까 그래프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 가로축은 뭐냐면 대공황 발생 직전과 최악의 시점 사이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겠습니까? 분모가 크니까 경기 침체가 심한 정도로 나타나죠. 이 점들은 뭐냐면 아리조나, AG는 아리조나입니다. 이게 50개 주입니다. 50개 주. 그러니까 가로축은 50개 주의 경기 침체의 정도죠. 주마다 정도가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뭐냐면 29년에서 회복 정도라고 되어 있죠. 여긴 29년과 39년을 비교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39년에 어느 정도 상당히 원점 29년 수준으로 회복했죠. 그러니까 29년과 39년, 10년 사이에 회복된 정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로축이 1.248이고 맨 밑에가 0.774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점들은 39년에 가서도 29년을 회복하지 못한 거고요. 못한 주고 밑에 있는 주들은. 위에 있는 주들은 39년에 29년보다 더 오버슈팅 된 거예요. 더 많이 회복된 주를 말해요. 여기 보시면 네바다 주 같은 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같은 건 상당히 많이 회복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뉴딜 익스펜디처가 뉴딜 정책에 사용한 정부 지출이 정말 균등하게 아니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주한테 많이 지출이 되고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은 주에는 적게 지출됐다면 저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겠습니까? 가로로는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로 측면에서는 이런 분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쭉 퍼져야 돼요. 저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저 기울기가 가로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요. 0을 향해 기울기가 제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저 그래프를 보면 누가 봐도 우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소리는 뭡니까? 루즈벨트 정부가 지출한 뉴딜 익스펜디처가 공평하게 분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은 주에 많이 가고 어려움을 덜 겪은 주에 좋게 가고 이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지불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걸 이제 분석하는 미국 경제사학자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상원 의장이 있는 주, 하원 의장이 있는 주, 그 다음에 스윙 보터주 이런 데 지출이 많이 됐어요. 제가 그걸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좀 조금 있긴 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된 거를 보면요. 이거는 50개를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서 50개 줄을 이제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는 건데 대충 보면 스윙 보터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굉장히 격전지 한국말로 스윙 보터를 뭐라 그러죠? 격전지 하여간 그런 주에다가 자기 민주당 표를 끌어내야 되게 많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국회의장들 상원 의장, 하원 의장이 있는 주 이런 데를 많이 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이제 경제사학자들이 뉴딜 익스펜디처는 상당히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선을 겨냥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출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유적이 있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잘 살던 로디지아입니다. 그걸 무가베가 공산주의자, 보태통주의자인 무가베가 독재를 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조 달러 은행권입니다. 100 트릴리언 이렇게 고액 화폐를 발행을 했었죠. 이게 그때 얘기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1 US 달러가 3경 5천조 물가 상승률이 월 5천억 %. 이게 얼마 안 됐어요. 20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심한 일들이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결국 쿠데타가 발생해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또 41살 연하의 와이프한테 이걸 정권을 물려주려 했다가 쿠데타 일어나서 실패한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저 화폐가 제일 고액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헝가리에서 45년, 46년에 발행했던 화폐인데요. 일해 팽괴라 그러는데요. 일해라 그러면 처음 들어보는 단위죠. 동그라미가 20개 있습니다. 아까 그 100조는 몇 개인 줄 아냐면 13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46년에 이런 걸 경험했거든요. 인류는. 그랬는데 2009년에 아프리카 짐바브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돈을 마금대로 찍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아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려진 건 독일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쟁 복구 비용에다가 프랑스가 배상금을 이제 달라는데 안 주니까 알사스로베 지방에 떼코 밀고 들어가서 그냥 무조건 점거해가지고 다 현물로 가져가 버렸거든요. 독일이 이제 경제 회복할 길도 없고 보상금은 줘야 되고 경기는 부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냈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했고 돈을 쓸어 버리고 있습니다. 다 아궁이에다 돈을 갖다가 빼고 있고 애들이 장난감으로 레고 대신에 블럭을 더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왜 오늘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미국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정문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기축통화국이니까 돈 아무리 찍어내도 4조 달러까지 찍어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세계는 다 달러를 원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다고 치고 그 일본은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아베가 무슨 배짱을 찍어냈냐 했을 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우습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너무 우습게 합니다. 일본은요 쉽게 얘기해서 금수저집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좀 져도 괜찮아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집안채 팔면 해결되는 겁니다. 일본은 해외 농지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국민 1인당 해외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462제곱킬로미터고요. 일본이 지난 5년 동안 해외 자산이 50%나 늘었습니다. 1,000조엔 돌파했어요. 1경원입니다. 지금 현재 해외 자산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인데요. 그 약 2경 6천조 말도 잘 안 돼요. 2경 6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체 해외 자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해외 자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 고도 수출 많이 하던 시절에 일본이 해외에다가 무역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다 일본으로 갖고 들어오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일어나가지고 정부가 못 갖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해외 자산, 부동산 엄청 사놨거든요. 거기다가 일본이 기업이 나가서 투자하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해외 자산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물론 일본 외에도 프랑스나 독일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나라들은 최근에 경제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일본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이 이렇게 해외 자산이 많기 때문에 까짓거 뭐 좀 돈 찍어내도 걱정이 없어요. 또 엔화는 받아들이는 나라도 꽤 있고. 그러니까 미국, 일본이 돈 많이 찍었으니까 한국도 찍어도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복잡한 이론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상식을 봐도 우리가 너무나 뻔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